1592년 일본은 대륙 정복의 야욕을 드러내며 조선을 침략한다. 미처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양까지 점령된다. 육상에서는 일본군에게 밀렸지만 바다에서는 기적 같은 승전보가 들려온다. 일방적이었던 전쟁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고 결국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바다의 수장. 그가 바로 이순신이다. 일본인들도 존경을 감추지 않았던 명장.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불멸의 영웅 이순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장으로 평가받는 이순신. 임진왜란이 발생해 나라의 운명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그때 그는 이 나라 조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불멸의 영웅입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엔 이순신을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현충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성웅 이순신. 흔히 이순신이라는 이름 앞에 성웅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이것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장에게 부여하는 경애의 표현. 이순신은 명실공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위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이순신이 더 친숙한 것은 그가 남긴 7권의 일기 때문이다. 난중에게는 역사적 사료의 가치뿐 아니라 이순신의 성품도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 이순신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어린 시절 이순신의 남다른 면모가 보인다. 이순신은 32살에 묵과시험에 합격해 변방을 떠돌며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원칙을 고집하는 강직한 성격 탓에 강등과 복직을 반복했지만 타고난 용맹함으로 결국 전장의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46의 나이에 남해의 수군 지휘관인 전라좌수사로 임명된다. 조선 수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네, 오늘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실 이상훈 부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라고 하고 여수를 왔는데 네. 여수엔 왜 온 거죠? 이순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임진왜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임진왜란을 그분이 이제 온전히 겪어낸 곳이 바로 이제 전라좌수사의 자격으로고 그 전라좌수사의 수군 근거지가 이 바로 여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부임을 해서 임진왜란을 준비하고 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내내 백전백승의 그 전과를 올리고 그런 그 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그럼 한번 차근차근 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여수에는 이순신이 부임해 수군을 지휘하던 전라좌수영의 본영이 있다. 오늘날 해군본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금은 가림막을 두르고 보건공사가 한창인데 공사 전의 모습은 규모부터 압도적이다. 진난관은 이순신이 수군을 통수했던 진해루가 있던 자리에 후임 통제사가 새로 지은 건물. 현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층 목조 건물로 당시 바다를 통수하는 지휘관의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순신의 정기가 서린 곳이란 이유로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큰 수모를 겪게 된다. 학교로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문을 달고 못질을 하며 크게 훼손된 건물.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최근 해체 복원 공사를 시작했다. 숭례문 복원 사업 이후 최대 규모다. 원래대로 복원될 진난관이 기대된다.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 딱 서서 이렇게 바다와 우리 군함들을 바라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그 건물에 조금 가려있지만 그때는 앞에 쫙 터져 있고 그래서 바로 전선에 타고 있는 부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지휘하셨던 거예요? 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곳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해서 네. 오관오포 자기 휘하의 부대를 진영을 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곳에 이제 무기가 제대로 있는지 전선이 수리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점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법에 따라서 배들이 그 지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동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해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을 거기에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방포, 대포를 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여수에서 훈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조선 수군이 조금씩 전열을 갖추기 시작한 그때 바다 건너 일본에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방 영주들을 차례로 굴복시키고 일본을 통일한다. 오랜 전쟁으로 군사력을 키워온 일본.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한다. 1592년 4월 조총과 신무기로 무장한 20만 명의 대군 앞에 조선 광군은 제대로 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무너진다. 일본군은 부산 진성,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5월엔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한다. 이순신이 해전에 처음 출격한 것도 바로 이때 옥포 해전에서였다. 옥포 해전은 거제도의 한 포구에 정박된 적선을 기습 공격으로 격파한 조선 수군의 첫 승리였는데 이순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전투로 기록된 해전이기도 하다. 그는 첫 진격을 눈앞에 두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한산도 대첩을 거쳐 노량 대첩까지 이순신의 승전보는 계속 이어졌다. 자신이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백전백승. 세계 해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기록이다. 이순신이 직접 작전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린 곳으로 알려진 고소대. 이곳은 이순신의 놀라운 공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국가가 또는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사모하고 그를 추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추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전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석으로 새겨가지고 보존한 그런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와, 비석이 굉장히 큰데요? 크죠? 예. 보통 신도비는 신도비라 그러는 비석들은 그 사람의 이제 그 벼슬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국가에서 이순신 장군을 중요시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비석이죠. 네. 근데 이 비를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없어진 적이 있었다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데요. 1920년대에 일본 그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저 민족 정기를 좀 말살하기 위해서 각지에 그 당시에 뭐 경찰서에 해당하는 그쪽에서 싹 갔다가 서울의 그 경복궁 근정전으로 가져가서 묻어버립니다. 그 비 두 개를. 뭐 자기네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한 역사잖아요. 우리한테는 자랑스럽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제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비를 슬쩍 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파기는 못하고 서울까지 끌고 갔는데 두 비를. 두동강이 난 채 근정전 아래에 묻혀있던 비석은
끈질긴 추적 끝에 1946년에 발견됐다. 그리고 여수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시 지금의 자리로 돌아왔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순신은 존재만으로도 일본에겐 커다란 위협인 것이다. 뭔가 좀 독특한. 예, 이 비도 상당히 그 의미가 깊은 비가 되겠습니다. 비에는 이제 타루 비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저 비는 광해군 시절에 국가에서 이제 그 공인해가지고 국가에서 세운 비인데, 네. 이 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순신을 굉장히 사모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민간에서 세운 비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비가 이런 추모에 이순신을 추모하는 비 중에 가장 먼저 쓴 비라는 거죠. 그냥 그 단순히 이제 국가의 어떤 위대한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랬던 장수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타로비엔 이순신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 선소마을은 이순신의 승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인 장소. 특히 이곳엔 말발굽 모양의 독특한 시설이 눈에 띄는데 여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을까? 선소라고 하면 배를 만들거나 고친다는 그런 그 뜻이고, 네. 굴강이라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도크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크. 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도크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입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와서 이제 한 척, 뭐 이렇게 두 척 이렇게 대고 여기에서 피난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진짜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네요. 동그랗게. 네. 뭐 그 현대 시설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도 도크라는 것들이 이런 시설에 입구를 완전히 밀폐해서 문을 달아서 배들이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물을 인위적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설이지, 현대 도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치열한 전투의 현장으로 떠났을까? 선소엔 굴강 외에도 배를 묶어두던 개선주 등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대장간에서는 배와 전투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졌고, 수군들의 막사나 선박 목재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흔적은 물론 이순신이 진무를 보던 곳으로 추정되는 세검정까지 볼 수 있다. 이순신은 이곳에서 여러 배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지켜봤다. 이게 지금까지도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놀랍네요. 여기는 그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좀 많이 그 무너져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이제 그 거북선에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북선을 만들던 곳이 어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일찌감치 발굴 조사를 하고 예전의 모습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것이죠. 선소 유적이 더 특별한 건 이곳에서 바로 거북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방어를 위한 획기적인 설계와 기이한 모양. 거북선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순신의 비밀 병기였다. 난중일기엔 그 기록들이 남아있다. 거북선은 외형부터 상식의 틀을 깬다. 용머리에는 대포를, 등에는 쇠못을 받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 그렇다면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데요? 크죠? 네. 전체 길이는 34m. 네. 그리고 이제 안에는 이제 27m 정도가 이제
고증된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이나 탔을까요? 그래도 한 50명? 너무 적은가요? 한 50명? 예, 많은가? 적죠. 적은가요? 네. 네, 여기 거북선에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타게 됩니다. 와. 근데 노에 할당되는 인원은 한 80명 정도. 아니 노화 16개밖에 없는데 80명? 예, 일단 둘이서 네.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밀고, 예, 이렇게 당기고, 예,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고, 그다음 힘이 들면 지치죠. 그러면 이제 보조 한 명이 이제 막 교대를 해야죠. 아 교대 네, 인력이 교대 인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네. 우리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진실 혹은 거짓. 일단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네. 많은데 아니라면서요? 아, 네. 태종실록에 임금이 어디 사냥 나갔다 오면서 한강에서 거북선이 서로 이렇게 띄워놓고 수전 연습을 하는 걸 본 적이 보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이미 나오는 네, 거북선이 전통이 계속 이어졌는지 네.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새로 창조를 해가지고 한 건지 그거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의 전통 플러스 이순신 장군의 창조성이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전선인 판옥선은 가볍고 민첩하지만 왜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데엔 단점이 있었다. 일본의 전술은 배를 바짝 붙여놓고 적군의 배에 올라 검으로 맞붙어 싸우는 백병전. 검술에 익숙한 왜군들을 조선 수군이 1대1로 상대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판옥선에 덮개를 씌우고 뾰족한 철심을 박아 왜군이 아예 올라타지 못하게 막은 것이 거북선. 일본의 전술을 꿰뚫고 있는 이순신의 전략적 무기다. 자 그러면 거북선에 대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네. 두 번째 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 타지 않았다. 이것도 예. 진실이죠. 저는 그러니까, 예. 예. 거북선에 보통 타셨을 줄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에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거북선의 여기 함장 이름은 귀선, 거북선, 그다음에 돌격장이에요. 여기 함장 이름이니까 귀선 돌격장. 그래서 돌격장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서 돌격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맨 앞에서 돌격하라 이러다가 큰일 나실 수 있죠.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장선은 뒤쪽에서 딱 대장선이 따로 있어요. 대장선이 지휘를 하고 귀선 돌격장은 그 특수 함정으로서 앞에서 공격하도록 거기 함장을 임명을 해서 네네.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사방으로 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든 군함. 그래서 적진에 파고들어 적의 진열을 무너뜨리는 것이 거북선의 역할이다. 말 그대로 완벽한 방어형 돌격선인 셈이다. 1592년 5월 29일 사천 앞바다에서 사천해전이 일어난다. 이곳에 오랜 준비를 마친 거북선이 처음으로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선두에 선 거북선이 왜군을 향해 대포를 쏘며 총공세를 퍼부은 이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왜선 13척을 격파시키고 대승을 거둔다. 처음 거북선을 본 왜군 역시 혼비백산 달아나며 큰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5년 뒤에 칠전도 근처에서 칠전량 해전이 일어나고 이 해전을 마지막으로 거북선은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100척이 넘는 판옥선과 5척 이상의 거북선이 침몰한 조선 수군의 참패. 칠천량 해전은 임진을 안종 조선 수군이 패한 유일한 전투다. 근데요, 백전백승이었는데 하는 네. 전투마다 다 이겼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조금 저는 의아한데요. 그 시기가 네.
불행하게도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바뀌게 되죠. 우리나라도 싹 바뀌어가지고 네. 이순신에서 네. 원균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가 교체가 된 시점이죠. 네.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디에? 이순신 장군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벼슬을 다 박탈당하고 이제 네.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항명죄로 이제 그 고문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다의 수장을 제거하려는 일본의 이간책으로 조정의 정쟁에 휘말리는 이순신. 결국 선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하에 파직을 당하고 백의종군의 명을 받는다. 그리고 이순신의 후임으로 온 원균이 칠천량 해전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아끼는 부하들과 조선 수군의 전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이순신에게 전해진다. 여기 계시다가 이순신 자기 아들이 이제 여기를 임지에서 없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네네. 칠순 넘으셨으니까 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니까 집에 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안타까웠던 이순신.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면서 어머니를 이곳 여수로 함께 모시고 왔다. 그는 전쟁 중에도 이곳에 들리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은 효심지극한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아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이제 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몸 상태. 그다음에 마음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치른 그런 스트레스. 자기 부하 장수들 또 동료 장수들이 유능한 장수들이 전부 다 지휘관들이 없어진 그런 상태. 최고의 어떤 극악한 상태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조선은 수군을 가지고 우선 바다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이 불타올랐던 거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의 관직을 받은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에서 살아남은 12척의 배를 수습하고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이곳 열선루에서 수군을 패하고 육지에서 광군과 합류하라는 왕명을 받게 된 이순신. 조선의 살 길은 바다뿐이라 믿었던 그는 왕에게 자신의 뜻을 담은 장계를 올린다. 그리고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나선다. 이순신은 과연 12척의 배로 이 조선의 바다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특별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은 바다 위 승부사 이순신의 특별한 전략이 공개됩니다. 함께해 주시죠.